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TV에서 뉴스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외래어 10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시는 10개 단어를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라디오 듣듯이 슬슬 흘려 들으시면 내 상식도 좀 많이 높아질 거고요. TV나 뉴스에서 나오는 말 알아듣기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요, 패럴림픽, UN,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쭉쭉쭉 오토파일럿 레벨까지 10개 단어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첫 번째 배워볼 단어는요, 패럴림픽이에요. 이 패럴림픽이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왜요? 패럴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랑 말이 비슷합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랑 말이 비슷하죠. 가장 밑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패러플리지아라는 단어랑요,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 여기 밑에 있는 패러플리지아라고 어렵게 써있는 단어는요, 하반신을 못 쓰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올림픽이 합쳐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올림픽처럼 서로 스포츠를 겨루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패럴림픽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하계올림픽도 그렇고 올림픽이 끝나서 올림픽 스타들이 한국에 와서 각종 매체에 등장할 때쯤 되면 패럴림픽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이 패럴림픽 간단히 보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유럽에서 아주 큰 세계대전이 2번 있었죠.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습니다. 거의 유럽의 모든 국가가 이 세계대전, 2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참전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팔다리가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 우리 서로 스포츠를 겨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1950년대쯤 들어서 이 패럴림픽이라는 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988년에 서울올림픽 했죠. 그 서울올림픽 때부터 해서 이제 올림픽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패럴림픽을 합시다라고 돼서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이 쌍둥이로 열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요, TV 같은 데 보면 퀴즈 같은 걸로 많이 나와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올림픽을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패럴림픽이 정답이 되겠고요. 밑에 뉴스 보면요, 패럴림픽 뉴스 많이 나옵니다. 패럴림픽 한국 동메달 1개 추가. 패럴림픽 한국 농구가 21년 만에 승리를 했대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TV를 틀었더니 이 패럴림픽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정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농구를 해서 똑같은 성인들이랑 똑같은 농구 골대에다 농구 시합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랑 하는 걸 한참을 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밑에 내게 너무 소중한 동메달,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물론 굉장히 소중하지만 장애를 딛고 세계인들과 겨뤄서 내가 거기서 메달을 땄다는 건 정말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패럴림픽 멈추지 않는 도전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럴림픽 우리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찾아오겠죠. 제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없어서 제가 이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고, 또 거기서 메달을 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상식성에서 패럴림픽 아셨으면 좋겠다 하고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이요. 네, 뒷장에는요, UN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UN 뭡니까 하면 우리 다 알아요. UN 거기 예전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있던데 라고 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정오의 사서함에서 UN을 다뤘던 적이 있어요. 자, 이 UN은 뭡니까? United Nations의 준말이에요. 가장 아래쪽에 써놨어요. United Nations. 그래서 앞에 글자 U랑 N을 따온 거예요. United 하면요, 연합된 거예요. 우리 미국 얘기할 때 USA의 U도 United. 영국 얘기할 때 UK의 앞에 있는 U도 United예요. 연합됐다 이거예요. 뭐가요? Nations, 나라들이 연합됐대요.
뭐 요게 왜 생기고 뭐 했는지 정오해사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만 얘기하면 자꾸 싸우니까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해서 만들어진 게 국제 기구가 원래 있었고 그런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전쟁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밑에 보면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UN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랑 함께 저희 집에 이제 7살짜리 꼬맹이가 한 명 있는데 그 녀석이 요새 전쟁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맨날 총 쏘고 막 장난감 칼로 막 하고 해서 맨날 죽는데 전쟁 너무 좋아해서 야 그래 전쟁 한번 보러 가자. 전쟁기념관에 딱 갔습니다. 가서 저도 이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뭐 미군도 왔고 뭐 영국군도 왔고 유엔에서 연합군이 왔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 유엔군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와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딱 들어가는 길부터 그 유엔군으로 파견돼서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쵸 세상을 등진 전사한 전사자들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사했을까요? 대한민국 군인이요. 제가 어제 여기 한번 말해봐야지라고 해서 기억했던 게 20만 정도 돼요. 대한민국 군인이 전사한 게 17만에서 20만 명 정도 6.25 때 전사를 했습니다. 연합군은요. 네, 총 4만 명이나 전사했어요. 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번도 와보지도 못했고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추모하는 글이 써 있고요. 그 중에서 미군이 3만 4천 명 정도가 와서 희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고 그 전쟁기념관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나니까 진짜 다행이다. 그때 우리가 진짜 공산화되지 않고 내가 이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또 살 수 있는 게 진짜 고맙다라는 생각이 진짜 거기 가면 절로 들더라고요. 그때 유엔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군사적인 개입을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북한 너네 돌아가라고 6.25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 돌아가니까 이틀 후에 모여서 그러면 우리 참전합시다라고 땅 두드려서 세계에서 수많은 병력들이 우리나라로 모이게 됩니다. 뭐 미국도 있었고요, 영국도 있었고요, 캐나다도 있었고, 뭐 필리핀도 있었고, 에티오피아도 있었습니다. 뭐 덴마크 군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콜롬비아도 있었고 세계의 각지에서 우리나라로 파병을 오게 됐죠. 그거를 최종 결정한 게 유엔 안보리라는 곳에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 유엔 안보리가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 안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벌어지는 주요 의사결정을 이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하고요. 거기 5개의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네, 미국, 영국, 프랑스 요 3개의 선진국이랑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국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한번 정해져서 바뀌지가 않아요. 이 유엔 처음 창설했을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싸움에서 이긴 나라들이에요. 그 이후에 뭐 독일이나 일본처럼 잘 살았던 나라들 있잖아요. 야, 우리 돈 많이 낼게. 우리도 거기 유엔에 좀 껴줘.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안 껴주죠. 왜? 너네 전쟁 일으켰었잖아. 너네는 여기 안 돼. 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엔 안보리 5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밑에 기사 보자면요. 유엔 30일 날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서 카불 공항 테러 등 아프간 사태를 논의한대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유엔 안보리 회의? 의사결정 실제로 할 수 있는 힘 있는 5나라가 모이는구나. 물론 여기 안보리 회의할 때 5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비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들어가요. 근데 얘네 5나라가 그냥 힘이 제일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 아프가니스탄이랑 또 탈레반 설명드리면서 아프간 상황 잠깐 설명드렸죠. 그 이후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네, 유엔에서 자국민들 이렇게 수송하라고 세계 또 다른 각 국민들 이렇게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하는 도중에 그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 있죠. 그 단체에서 와서 또 해가지고 미군이 13명이 사망을 했던 전사를 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6.25 유엔 참전국의 전통 문화 알린다. 네, 우리나라 유엔
유엔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나라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좀 관심 가지셔서 이런 뉴스들 좀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 여러분이랑 인센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회사 다닐 땐 사실 자주 쓰였어요. 우리는 이 인센티브를 줄여서 인센이라고 회사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이 인센티브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인센티브라고 해요. 자, 회사원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money 해도 money 돈이죠. 네, 회사가 1년 동안 성과가 좋았으면요, 그 성과를 직원들에게 공유하지요. 일부를 성과금으로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지급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흔히 그냥 회사 다닐 때 인센티브다, 뭐 인센이다, 성과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인센티브란 단어는요, 네,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회사원일 때만 써서 소개를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그 정오회사 수업 여러분 카카오톡 그 고객센터 있죠? 카톡으로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외래어 있잖아요. 단어 10개 선정하는 거 좀 어려워요. 벌써 이게 48강이니까 480개 단어를 우리가 다뤘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정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 중에 궁금한 거 있어요. 지난번에 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했고 또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그렇게 했어요. 종호회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요, 친절한데 거기다가 좀 남겨주세요. 이 단어 좀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단어가 왜 궁금하셨을까 했더니 네, 백신 인센티브라는 말이 요즘 뉴스 지면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백신 인센티브? 백신을 맞으면 줄 수 있는 무언가? 그죠? 회사원 열심히 일해. 돈 줄 테니까. 자, 백신 맞으면 좋은 거 줄게. 좋은 혜택 줄 테니까 맞아. 라고 하는 게 바로 백신 인센티브가 되겠죠. 백신 맞으세요. 그럼 백신 맞으면요. 지금 2명밖에 못 모여. 6시 이후에 2명밖에 못 모이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있으면 4명까지도 모여서 뭐 밥 드시고 싶으면 식사하시고요. 술 한잔 하고 싶으시면 오랜만에 넷이서 술 한잔 하세요. 물론 9시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백신 인센티브가 되겠죠. 기사 볼까요? 백신 인센티브도 소용없는 술집. 백신 인센티브 줬지만 술집에 사람이 없대요. 음식점 백신 인센티브 허용한다고 하고요. 뭐 추석 접종 인센티브 허용하고 물음표 나왔어요. 추석 때 지금 가족들도 다 못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동거 가족만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직계가족 뭐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백신 맞으신 분들은요, 원래 기준보다 조금 더 모일 수 있어, 뭐 요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요, 이 백신 인센티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인센티브예요. 우수 중소기업엔 인센티브를 적용한대요. 국가가 보기에 너 좋은 중소기업이야, 인센티브 줄게, 너 세금 좀 깎아줄게, 뭐 아니면 너 지원금 줄 때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인센티브다. 다들 우수 중소기업 되세요 라고 장려하는 거죠. 평택항 이용하는 선사에 인센티브를 준대요. 이거 뭘까요? 그죠? 보니까 평택항이 뭐 예를 들면 평택항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인천항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평택항으로 오세요. 평택항 오시면 가격 깎아드려요. 사람들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유도해주는 요런 것들을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경영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줬대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는 우리가 사람 가장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금전적인 보상이잖아요. 제가 밑에 써놨는데 금전적인 보상도 있고요. 또 비금전적인 보상도 있지요. 뭐 누군가 어떤 일을 하면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잘하면 어이구 잘했지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또 잘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 햇님이 빵긋 웃고 있죠. 정호의사상 광고 20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월 화목금 여러분께 녹음해서 메시지 보내드리는데요.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요거 뭐 제가 밑에 써놨어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기분이에요. 별도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상식도 좀 쌓으시고요. 뭐 힘도 좀 얻으시고 하라고 뭐 했고요. 뭐 오늘은 넬슨 만델라 편이 나갈 거고 어제는 아편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팝송 Over the Rainbow 가사 좀 알아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소개해드렸고 그 전에는요 연금술사라고 하는 소설 어떤 내용인지랑 또 어떤 거 느꼈는지 좀 같이 봤고요. 유료입니다. 유료이고요. 요 번호로 연락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밑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전 이거 한 1년 정도 하다가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재신청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만드는 것도 이제 꽤나 일이긴 한데 뭐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광고까지 드리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늘에 이렇게 하고 날아다니는 거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쪽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요 녀석의 모습이고요. 위에 보시면 비행기처럼 생겼죠. 요 녀석의 모습 좀 기억해 주시고요.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이요. 네, 요 녀석들을 우리는 드론이라고 불러요. 이 드론 뭡니까? 조종사 없이 무선으로 날아다니는 거래요. 네, 사실은 이 드론이라는 게 예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밑에 있어요. 첫 번째 기사 볼까요? 미국이요 카불 공항 테러 IS 보복 공습에 드론으로 목표물을 제거했대요. 미국은요 군사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 있어서 요즘 보면요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비행기 예전에 보면 비행기 윙 타고 가다 다다다다다 공격하면 비행기가 격추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훈련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운전사 필요 없고 그냥 이 조그만한 뭐 작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고 어지간한 건 그냥 무선으로 다 조정해서 위성으로 찌직 통신해서 정확하게 목표물에 가서 따다다다다다닥 할 일 하고 윙 돌아올 수 있는 드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쓰였겠죠. 한국형 드론 방어 시스템 뭐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대요. 근데요 이 드론이란 녀석이 그렇게 돼 있다가 요즘 현대 시대에 들면서 만드는 게 좀 쉬운가 봐요. 네, 실제로 이 중국 업체들 우리가 중국산 하면 좀 안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예전에 그랬는데 이 전 세계에서 드론을 파는 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기술이 발전되고 또 중국 업체가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서 일반 사람들도 드론을 많이 촬영하게 되고요. 저기 우리 TV 채널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 드론 막 많이 뛰어요. 그리고 제가 드론을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짜리였냐면 얼마? 2만 원도 안 했었어요. 물론 이제 품질이 조악한 거죠. 왜냐면 그런 걸로 연습해보고 좀 해보다가 좀 잘하면 조금 더 점점 비싼 걸로 사는 게 맞아서 한번 사봤는데 이게 운전이 또 만만치가 않고 워낙 빨라가지고 하다가 막 여기다 박고 저기다 몇 번 박으니까 뽀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장난감처럼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볼까요? 해양 쓰레기 감시에 드론을 활용한대요. 바다에 누가 막 쓰레기 버리고 나쁜 짓 하는데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드론 띄워버립니다. 윙 드론에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 딱 보는 거야. 좋죠. 그 밑에 볼까요? 무인 드론이요. 배달 커피와 치킨까지. 네, 요게 이 드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미래가 되면요. 드론이 점점 더 넓은 영역에 활용이 돼요. 해양 쓰레기 감시하는 건 이제 예산일이고요. 우리 배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음식 딱 여기 가게에서 음식을 드론에 딱 매달아 줘요. 그럼 드론이 윙 날아다가 여러분 집 현관문 앞에다가 톡 들여놓을 수도 있어요. 뭐 베란다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스터 피자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드론은 이미 준비됐을 텐데 정확히 위치를 잡는 뭐 GPS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금방 될 것 같고요. 어떤 강원도인가에서 직파, 농약 살포, 드론 교육을 실시한대요. 이제 저기 우리 미국 가면요. 뭐 미국이나 남미 같은 데 가보면 그 농산물이 엄청 싸요. 왜 쌀까요? 네, 1번 땅이 넓어요. 그죠? 한 명이 예를 들면 옥수수를 한 명이 생산해요. 그냥 농가 한 가구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 마을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큰 땅을 소유해서 그냥 옥수수가 막 무지하게 자라요. 자, 어떻게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기계로 하기 때문이에요. 씨 뿌리는 것도 하늘에서 빡 뿌려요. 옛날 땐 경비행기 타고 뿌렸대요.
비행기 타고 농약을 씨를 쫙 뿌리면서 가고 그거 뭐 옥수수 하면은 그냥 기계로 따다다다다다 굴러가면서 다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농산물 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자. 저기 비행기까지 띄우긴 힘드니까 그래. 여기다가 우리 드론에다 띄워가지고 그 농약도 드론으로 하늘에서 쫙쫙 주는 거야.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고요.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는요, 드론 학과가 설립돼서 드론 전문가까지 양성한대요. 신기하죠? 네. 드론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일상에 많이 치고 들어올 것 같고요. 그냥 조종사 안 타고 하늘을 찍 날아다니는 그 녀석 드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스토킹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스토킹 잘 아시죠? 스토킹 뭡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이 스토킹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래요.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방이 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면 그것도 스토킹이 됩니다. 이 스토킹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스토킹이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스토킹을 해도 처벌이 거의 경범죄 수준이었대요. 거의 스토킹 엄청나게 심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거였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월 달부터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면 아니면 조사를 당해서 기소가 돼버리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스톡 하면요, 몰래 접근하고 누군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뒤에다가 ing 붙여서 스토킹이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킹 하는 사람은요, 스토커라고요. 스톡 뒤에다가 er 붙여서 스토커라고 해서 제가 가장 밑에 줄에다가 좀 써놨고요. 뉴스에도 많이 남아요. 선 넘는 스타와 팬의 비극. 스토킹도 이젠 범죄래요. 스토킹 피해 호소했던 어떤 연예인이요, 결국 그 사람을 고소했다고 하고요. 스토킹은 팬심 아닌 범죄다. 10월부터 징역형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요, TV로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막 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겨요 까지만 하고요.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팬클럽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뭐 소속사 통해서 선물이라든지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그 사람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새벽에 막 갑니다. 문 앞에 가 있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막 만나자고 메시지를 막 계속 보내고요. 막 쫓아다니고요. 그걸 몇 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연예인이 이제 고소를 한다. 그러면 10월부터 이제 좀 처벌도 된다고 하니까 이 스토킹 관련 범죄들이 앞으로 더더욱 뉴스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뭐 정상적인 우리들한테는 해당이 없겠고요. 또 뭐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따님이라든지 친척 조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이런 피해 당하면 이제는 경찰서로 가서 구제받으실 수 있겠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 여러분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뭐예요? 네,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죠. 원본, 원작 내지는 직접 만든 거예요. 우리 저기 예를 들면 장충동 가보면요, 족발집이 어디가 오리지널입니까? 오리지널 족발집 어디예요? 그죠? 다 원조라고 써 있어요. 그 원조가 바로 오리지널인 거예요. 오리지널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죠? 원조가 어디지? 그쵸? 그 원조가 바로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 짜장면은 어디가 오리지널이에요? 저기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인가요? 맞지 않을까요? 그죠? 짜장면 중국 가면 짜장면이랑 뭐 이렇게 춘장을 볶아서 만든 면은 있겠지만 짜장면은 없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나라식으로 바뀐 것이 바로 짜장면이죠. 그죠?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 뭡니까? 그 컨텐츠들, 새로 나오는 컨텐츠들 때문에 이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더욱더 자주 쓰여요. 특히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공개되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넷플릭스는 뭔지 아십니까? 그죠?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예요. 요새는 이제 넷플릭스를 워낙 많이 봐서 집에서 보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 서비스 해주는 회사가 넷플릭스죠. 그 넷플릭스에서 나 지상파에 방송 안 해요, 케이블에도 방송 안 해요, 아무 데서도 못 봐, 이 넷플릭스에서만 볼 거예요 라고 만든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킹덤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좀비가 나오는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 히트를 쳤어요. 저도 봤어요. 에이 뭘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 그러는데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고 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그런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오리지널이란 말이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어요. 오리지널 콘텐츠 늘리는 음원 플랫폼. 음원 플랫폼은 뭐예요? 플랫폼은 뭘까요? 네, 우리 음악 들으려면 음악도 공짜로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공짜 음악 아니고 매달 뭐 5,000원이요, 7,000원이요, 10,000원이요 하고선 그 음악 듣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서 야, 일로 와. 우리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 뭐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저기 저 유명한 가수 노래 있잖아. 새로 만들 건데 우리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이야 라고 발매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요. 밑에 볼까요? 국산 OTT,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래요? 국산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죠? 한국에서 만든 OTT라고 하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거 있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들,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볼 수 있는 그 녀석들을 OTT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티빙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저도 이 넷플릭스를 매달 돈을 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돈 내는 거 조금 매달 나가니까 처음엔 좀 아깝다가 지금 뭐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내고 있는데 하나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두 개, 세 개를 하기가 좀 그런데 핸드폰을 사면서 그런 요금제 결합 그런 것 때문에 이 티빙이라는 게 저 공짜예요. 공짜라고 말하긴 뭐하고 제가 이제 내는 핸드폰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 골신강림이라고 그 신동엽 씨랑 강호동 씨가 골프 치는 콘텐츠를 봤어요. 요즘 골프 치는 콘텐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TV에서 하는 거 조금 보다가 좀 재미없어 그래서 아예 안 보는데 이거는 조금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신동엽 씨랑 강호동 씨 제가 둘 다 이제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들 티빙이라는 데서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다. 그 밑에 보면요. 원래 오리지널 뜻에 더 가깝네요. 오리지널 레시피를 살린 어떤 음식이래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라면 끓이면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와서 저 라면에다 치즈를 넣습니다. 뭐 라면에다가 뭐 우유를 넣어요. 파를 어떻게 넣고요. 라면을 끓이다 면을 건져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라면의 오리지널 레시피는 뭐죠? 이 레시피라는 말도 여러분께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레시피는 그냥 음식 만드는 방법이죠. 음식 만드는 설명서 같은 거죠. 오리지널 레시피는 뭐예요? 그죠? 물 550ml 넣고 물 끓으면 라면이랑 스프 넣고 끓이는 게 바로 오리지널 레시피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본, 원래 거. 그게 바로 오리지널이고요. 제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은 이거예요. 남이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다. 아니면 남이 먹는 라면 한 젓갈만 뺏어 먹을 때 맛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외식업계가 오리지널 마케팅 열풍에 빠졌다. 뭐 맛도 원래의 맛을 찾아가는 그런 마케팅이구나 정도 그냥 이렇게 슉 지나가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오리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하나 써놨는데 요거 이제 영어 공부하실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어디 기원, 어디 근원, 어디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 단어 origi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original이 나타났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 여러분 여기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얘네들 뭐라고 하죠? 네, 우리 뭐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보온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컵도 있어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이렇게 생긴 컵을 우리 텀블러라고 이야기해요. 이 텀블러라는 단어 언제부터 썼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대학생 때도 사실 뭡니까? 대학생 때는 알았으려나?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 넘었어요. 네, 저도 이제 완전 아저씨가 됐는데 그 대학생 때도 텀블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쓰다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물병을 우리는 그 보온병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그죠? 예전에 그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엄마가 여름이면은 거기 보온병에다가 차가운 물 담아주십니다. 그러면 학교 가서도 차갑게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겨울에는 거기다 뜨뜻한 보리차 담아가면 하루 종일 뜨뜻하게 먹을 수 있었던 보온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 선물 받은 거, 내가 직접 산 거 등등 집에 찬장 제일 위에 좀 열어보면 여러분 보온병 한 집에 최소한 5개 이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스타벅스처럼 큰 대형 카페 가면 보온병처럼 생긴 녀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이거 우리 사야 됩니까? 여기는 없나? 저기도 여러분 화면엔 잘려 있겠지만 저기 텀블러가 하나 또 있어요. 네, 저도 저거는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제 겨울 되면 따뜻한 음료 마시느라 샀는데 저거를 이제 사고 보니까 부엌이 없으면 씻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도 일회용 컵에 좀 손이 가는데요. 뭐 고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면 여러분 텀블러랑 보온병이랑 뭐가 다를까요? 네, 사실 저는 이 텀블러랑 보온병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따지자면 보온병, 우리가 보온병이라고 해서 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녀석이 보온 또 냉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가운 거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텀블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뜨거운 거 담아놔도 금방 좀 식고 차가운 거 담아놔도 좀 금방 식어요. 그냥 좀 마시기 편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요새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보온병을 이만큼 쓰다가 텀블러라는 말을 조금만 썼어요. 근데 이 텀블러가 이제 보온병의 영역까지 다 치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보온되는 것들도 또 텀블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보온병이란 말 쓰면 사람들이 요새 이제 저기 좀 나이 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보온병이라는 말이 많이 밀려나고 텀블러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 말 쓰면 안 돼. 나는 보온병만 쓸 거야 라고 해서 스타벅스에서 요거 보온병 얼마요? 이러면 뭐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뭐 바뀌는 거는 뭐 문화가 바뀌는 건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그냥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냥 좀 아쉽구나 정도 하시고 텀블러라는 말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텀블러 생활하세요. 왜요? 자연을 위해서.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마시고요. 텀블러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또 뉴스도 나오고요. 텀블러 사용하고 가격 할인 받으세요. 실제로 텀블러 쓴다고 해서 일회용 컵 안 쓰게 되면요. 그 카페라든지 어디 뭐 카페밖에 없겠네요. 카페 같은 데서 가격 할인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요, 환경을 생각하며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면서 나 텀블러 써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온도 표시되는 텀블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텀블러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우리가 텀블러를 마주해야 되는 시간도 많아질 거예요. 저도 실제로 텀블러가 좀 있고요. 텀블러 안 쓴 지 한참 됐네요.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핸디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물 한 잔 마셨고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형이 장모님이 계신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제 친절한 대학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수업이 참 좋았는데 이 오디오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던 제 침 삼키는 소리 막 나서 요새 잘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제 40분 강의 보통 뜨면은 40분 동안 강의하면 좀 목이 아파요. 그리고 침도 자꾸 넘어가고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 이제 중간에 끊어서 강의를 잘 안 하고 한꺼번에 쭉 하는 게 뭔가 이 호흡을 전달드리기 더 좋은 것 같아서 한꺼번에 쭉 하는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마도 비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강의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냥 숨 쉬면서 사는 거 괜찮았는데 이게 말을 계속하면서 숨을 뱉잖아요. 근데 코로 숨이 들어와야 되는데 충분히 코로 숨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가끔 이제 하다가 좀 어지러워요. 산소 부족이랄까? 그래서 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단어는요 핸디캡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핸디캡은 참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골프를 쳐요. 근데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시합하면 잘 치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이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이 좀 비슷해질 수 있도록 못 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잘 치는 사람한테 핸디캡이라는 걸 줘요. 아니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바둑 배웠을 때 바둑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아빠랑 바둑을 둡니다. 근데 아빠는 바둑을 좀 둘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바둑을 두냐면 미리 돌을 좋은 곳에다가 몇 개 깔고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팔씨름 할 때 그래 너 두 손가락으로 해. 난 힘을 다 주고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불리한 조건을 주는 것을 핸디캡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요. 잘하는 사람이랑 무언가 할 때 그 사람을 좀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리한 조건을 주는데 그거를 핸디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좀 널리 쓰이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가장 밑에 보면요, 핸디캡이라고 써놓고 제가 장애라고 써놨죠. 이 핸디캡이 실제로 우리가 뭐 아까 패럴림픽도 이야기했지만 살다 보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이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다리의 불편함, 뭐 시력의 불편함, 아니면 뭐 뇌의 활동의 불편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에 조금 핸디캡, 불리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핸디캡이에요. 어떨 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손가락 4개뿐인 이 선수는 양손 손가락이 다 4개뿐인데요. 핸디캡을 딛고 감동의 승리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5손가락으로 5손가락 짚고 다 치는데 이 사람은 4손가락밖에 없으니까 핸디캡을 안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볼게요. 제1은 일본에 주재한다는 거죠.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요. 핸디캡 딛고 매출 7조 원의 기업을 일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들 좀 차별받는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7조를 이뤘다. 일본 사람보다 불리하다 이 말이죠. 핸디캡은 불가능이 아닌 다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밑에는요, 공정 경쟁과 핸디캡이래요. 자, 이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요. 나라 입장에서 딱 볼게요. 대기업, 야, 너네 돈 많잖아. 사람들도 좋고. 중소기업이랑 경쟁하려면 중소기업 얼마나 힘들겠어. 또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투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야, 그러지 마. 너네 하지 마. 라고 해서 이걸 다 막아버리면 이게 너무 핸디캡이 큰 거다. 그죠? 근데 핸디캡을 아예 안 주자니 이거 공정한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요런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가 하고요. 가장 밑에 줄 보면요, 야, 너 잘하니까 너 좀 핸디캡 있어도 돼. 요런 말로 우리가 이 핸디캡이라는 단어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 우리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토라고 하면 자동이에요. 이 오토라는 단어가 자동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다가 차라고 붙여서 자동차라는 뜻으로도 오토라고 쓰기도 하고요. 뭐 우리 오토매틱이다. 저기 자동차 타면 예전에 수동 기어 있었잖아요. 딱 이렇게 클러치 밟고 1단 또 15km 넘어가면 1단에서 2단 바꾸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수동 기어. 우리 자동으로 하는 건 자동 오토매틱이라고 해서 오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오토는 뭐 어쨌든 뭐 문이 자동 문이 열려요. 뭐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오토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있는 파일럿은요, 이것도 예전에 4.3에서 한번 달았는데, 정월 4.3 말고 여기 기초영어 채널에서 달았는데, 파일럿은 네, 어떤 거 운전하는 조종사죠. 우리 비행기 운전 조종하는 사람들 비행기 파일럿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어요.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열차 같은 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용하기 쉬운 부분이 열차가 아닐까 해요. 열차는 정해진 길로 쫙 다니고 변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열차도 이제 오토파일럿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행기에 참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요, 보잉 737 맥스 오토파일럿을 개선한다고 써 있어요. 네, 비행기 타면요, 뭐 기장님도 계시고 부기장님도 계시지만 상당 부분 오토파일럿에 의존해서 비행기 잘 날아간대요. 네, 왜냐면 비행기 날아가다가 뭐 신호가 있어서 멈출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아니면 오토파일럿으로 잘 날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항공사 회장이 야, 오토파일럿 있는데 왜 항공기 조종사가 필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좀 이슈가 됐대요. 물론 이 자동 운전을 해주는 오토파일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사람이 앉아서 관리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요즘 왜 유명해지냐. 여러분 요즘 나온 차들 보면요, 자동 운전해주는 기능들 안고 있는 차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선 변경하지 말고 100km로 계속 달려라고 하면 네, 100km로 계속 달려라고 하면 100km로 그냥 쭉 계속 간대요. 차선이 왼쪽으로 꺾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꺾이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말이죠. 네, 앞에 있는 차가 멈추면 따라서 멈추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토파일럿이고요. 근데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오토파일럿은 진짜 뭐랄까요? 그냥 막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목적지 어디까지 찍어놓고 미국 도로는 좀 이렇게 한적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그거 아마 불법일 거예요.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로 오토파일럿 기능 켜놓고 잠자거나 술 마시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다가 사고 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역시나 오토파일럿 모드 중에 이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 국가에서 오토파일럿을 공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장치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서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level이에요. 뭐 한국말로 레벨이고요. 이 레벨이라고 하면 그냥 수준이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계단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계단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쭉 올라가죠. 네, 그 계단처럼 우리 뭐 영어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 다 레벨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생활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해서 수준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외래어 level 붙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어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거 뭡니까? 내가 영어 어느 정도 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레벨별 강의를 진행한대요. 자, 여러분, 그 친절한 대학이요, 저도 레벨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싶어요. 네, 친절한 대학 잘 하시는 분들 쫙 한번 가고, 또 조금 뒤처지시는 분들 좀 뒤로 하고 싶은데, 그거 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레벨별 강의도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이 레벨이랑 같이 자주 쓰이는 말이 탑 레벨이에요. 탑. 제일 위. 그러니까 뭐 어떤 선수가 나는 탑 레벨 팀을 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제일 잘하는 수준의 팀을 원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another level이라는 말을 요새 좀 자주 쓰는데 another 하면 또 다른이죠. 또 다른 레벨이다. 또 다른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얘들은 뭐 너는 그냥 거의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 네가 잘하는 거 맞아. 근데 나는 완전 레벨이 another 레벨이야. 너네 일반 사람들 말고 프로 레벨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다른 수준의 레벨,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을 another 레벨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보면요, 내 삶의 고수가 되고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레벨업의 비법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레벨이란 말, 저 사람 나랑 레벨이 달라. 내지는요, 야, 저 사람 레벨이 있네.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이 레벨은요,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4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는 좀 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았다면 이번 주에는 평소에 쓰이는 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이어듣기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그날은 좀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어듣기 한번 할 거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